이제 정말 돈 없는 무주택자가 내 집 갖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다.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대책, 규제, 법령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개정도 되고요, 새롭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청약에 대한 규제와 법령들도 작은 변화 또는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변화들을 체크업해서 올해 어떻게 청약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이 앤디랑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충격적인 변화? 그렇죠.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수도권 공공택지가 아니라 수도권 민간택지 위에 생겨나는 단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면 이제는 의무적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의무적 거주 기간이란 건 뭐냐면 내가 거기를 분양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그 기간 동안 거기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투기 세력이 자꾸 쉽게 분양시장까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열기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표를 보시면 수도권에 이제 공공택지가 있고 민간택지가 있잖아요. 공공택지에는 전매 제한이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5년에서 10년까지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가 되는 게 거주 의무 기간. 공공택지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택지는 2년에서 3년까지 추가가 돼요. 참고로요, 혁신도시라든지 도청 이전도시 그리고 세종시 같이 그 공공기관의 종사자분들이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3년으로 전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매 제한이 있고 의무적 거주 기간까지 발생을 하면 문제는 전 이렇게 봐요. 전매 제한만 있을 때에는 그 새 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 거주 기간이 추가됨으로써 의무적 거주 기간을 내가 수행하는 만큼은 임차인이 들어와 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는 집주인이 시골에서 살고 싶은데 굳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 거고, 반드시 도심에서 살아야 될 세입자는 그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방에 있는 다른 단지라든지 다른 지역에 노크를 할 텐데, 다른 지역에 노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른 지역의 전세값, 임차금까지 또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막말로 집값 뜨는 걸 떠나서 굳이 살 필요 없는 사람이 꼭 와야 산다는 건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만큼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와, 신났어. 근데 계약하려고 딱 하니까 중도금 대출을 못 받거나 중도금 대출의 양이 너무 적어. 이렇게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이제는 페널티가 커요. 재당첨 기간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청약을 못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 청약을 하기보다는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함으로써 강력한 규제를 좀 피해가는 그러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지금 사회의 분위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풍선 효과가 나기가 참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할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고 구축 매입으로 갈 것 같아요. 청약의 수요층이 붕괴되면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높아진 실거래가가 출현한다는 얘기죠. 그 실거래가는 다음 거래를 위한 호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가 상승도 같이 더불어 이뤄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또 청약. 로또 청약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의 허락을 받아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죠. 일치가 되는 선에서 그렇게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책정된 분양가는 금액이 낮아요. 금액이 낮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 막 속출하게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가 좀 현실성 있는 가격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에서 90% 정도 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분양가를. 그 발표가 있자마자 뉴스에 댓글들에 막 달린 걸 보니까 이제 정말 돈 없는 무주택자가 내 집 갖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다. 그나마 분양가가 싸서 이걸 갖고 내가 기대하고 살았는데 또 가뜩이나 3년 전 4년 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이 그 가격에 80에서 90% 올라간다면 내가 어떻게 사겠는가. 우리를 아예 주택 근처에도 못 오게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아니야. 솔직히 80-90% 동의합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두 가지의 어떤 견해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아버리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 새롭게 재건축해서 내 집 갖고 있고 일반 분양해서 분담금을 줄이고 나는 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고분양가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저분양가를 이룬다면 지금은 사업 못할 것 같아. 지금은 좀 미루자. 그게 국가 사회적인 단점이 있어요. 재건축 단지가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도 증가하게 되고 분양 물량이 생겨서 그게 일반에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주택수가 서울이건 수도권 아니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요하는 사람들은 그 주택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지금처럼 패닉바잉을 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 시그널에 따른 하나 표현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거기가 논현동의 카페였었어요. 단독주택을 회사화 시켜가지고 막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스튜디오 같은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인 것 같아. 여직원이랑 남직원 해서 한 4-5명이 오셨어. 딱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의 여성분, 이분이 로또 분양이라는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면서 나는 번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동료가 너는 그래도 앉아서 6억 벌었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가 딱 그러는 거야. 웬 6억? 거기까지 내가 들었을 때 속으로 4억인가? 3억 5천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여직원의 말이 충격에 빠뜨리게 하더라고요. 웬 6억? 8억 좀 안 돼.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분하고. 듣는 저도 질투심이 나는데 그 주변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확 열리죠? 뚜껑이. 이런 의욕상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80에서 90% 선이 사실은 맞아요. 로또 분양은 틀린 거예요. 문제는 3-4년 동안 너무나 많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8-90이어서 무서운 거지. 따라서 허그는 이런 문제로 2월 22일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데 분양가가 선정되는 과정들을 좀 오픈시켜서 좀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또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서 분양가를 선정하겠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된 상태이기 때문에 70%가 되든 80%가 되든 90%가 되든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게 분명합니다. 행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누가 여기에 분양 신청을 하겠느냐, 청약을 하겠느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청약에 떨어져 또 기다립니다. 왜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말이죠. 그때는 패닉 바잉하는 무리에 같이 속할 수밖에 없어요. 조만간 빨리 좀 이런 대책들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서민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에 변경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무순위 줍줍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계약이 안 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나 두 채 좋은 입지에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몰려가서 받으려고, 그죠? 이런 게 무순위 줍줍입니다. 순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죠. 3월 이전에는 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성년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만 그 무순위 줍줍 거기에 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을 두면은 그 열기가 좀 식고 훨씬 더 보기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막 여기저기 난리 나가지고 뭐 7만 대 1, 8만 대 1 하면 그거 뉴스를 보는 사람 심정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 난리 났네, 뭐 열기가 뜨겁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응도 좀 줄이는 어떤 변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택이라는 거의 기본 의도하는 바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게 맞잖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의 무순위 줍줍에 내가 이제 자격 조건이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딱 된 이후에 자금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 과거에는 포기해도 됐습니다. 근데 3월에 변경되는 내용에 의하면 포기하면 그것도 청약해서 당첨된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10년간 재당첨 금지입니다.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10년간 금지 당하죠. 사람이 웃다가 울다가 내가 소주를 먹는 건지 맥주를 먹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 갑니다. 꼭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십시오. 청약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 작업뿐만이 아니라 청약하고 내가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는 게 끝이 아니죠. 중도금 납부해야 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완료를 해야지 등기 이전에 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무주택자 청년층도 대출 받을 때 좀 두려움 없이 받으면 좋겠다. 대출만큼은 해줘야 희망이 더 있지 않을까요? 백날 모아봤자 대출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상 내가 집을 어떻게 사겠어? 이번 생에 망했다 해서 뭐 이망생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번 생에 망했고 다음 생에 기대해보겠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투기 세력에 맞서는 정부 박수 치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아닌 청년층이라든지 무주택자분, 그리고 나름 시장에서 그렇게 막 고가주택이 아닌 집을 갖고 있는데 다음 주택으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